이낙연 당대표님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8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8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이낙연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윤리감찰단이 출범합니다. 단장으로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하신 최기상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쇄신책의 하나로 윤리감찰단 신설을 약속드렸습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 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다루어서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됩니다. 윤리감찰단이 당헌 당규와 사회 상규와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차기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출이 3라운드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께서 후보 8명 중 1명으로 출마하셨는데 1라운드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미 유명희 본부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TF가 최선을 다해 꼭 당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역량을 총동원해 유 본부장의 당선을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 본부장은 30년 동안 굵직한 통상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과 경험, 특히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국내외의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세계 무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시기에 회원국들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WTO의 당면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사무총장의 유 본부장님이 최고의 적임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당선되신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에 이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쾌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5번째 꿈, 세계에 공헌하는 공헌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당장 넘어야 할 큰 산이 추석 연휴입니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들도 올 추석에는 이동을 자제하자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기만 하기에는 너무 쓸쓸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제안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영상통화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은 추석을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의 안타까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자식 노릇 대신해 주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벌초 대행 비행을 40%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어르신을 찾아가 멀리 있는 자식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영상통화라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오랜 기간 차단된 요양원과 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께도 영상통화를 연결해 드리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시설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도와주신다면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비대면 시대를 사는 IT 강국 대한민국의 면모, IT 강국 대한민국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세계에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들은 이런 사례를 공유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추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관내 실정에 맞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회사들도 외로운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에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오늘 출범합니다. 스가 총리와 일본 국민들께 축하를 전합니다. 새로운 내각의 출범을 계기로 일본의 국운이 상승하고 한일 관계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 10월 도쿄에서 당시 관방장관이셨던 스가 총리와 비공개로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뵙고 싶다는 제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4차 추경안을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번 추경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와 구직자, 실직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입니다. 그런 만큼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4차 추경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오늘 미니 수능이라고 불리는 9월 모의평가가 진행됩니다. 약 50만 명의 수험생이 수능 전 마지막으로 성적을 점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모의평가는 12월에 있는 수능을 대비하는 방역 예행 연습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안전입니다. 수험생 중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게 교육부와 보건당국은 방역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당일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과 방역 상황을 사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까지 78일이 남았습니다. 교육당국은 수험생들을 위해 남은 기간 학사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능을 준비하느라 불안한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추진에 대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화답을 환영합니다. 우리 당 이낙연 당대표의 여야 공동 입법 제안에 대한 화답이라는 점에서도 반갑습니다. 여야가 협력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정경제 3법은 우리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입니다. 불투명한 경영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공정경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19대 국회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번번이 야당의 반대,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또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정강 정책을 개정하면서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해서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 합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코로나 방역 우수 지역인 전주시 예, 전주시를 영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예, 전주시장님과 전주 보건소장님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잘 보이십니까? 시장님 그리고 예, 보건소장님 잘 잘 들립니다. 보이십니까? 예, 그럼 먼저 전주시장님의 코로나 방역 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오. 전주시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대표님 됐습니다 이제. 예. 예. 오늘 뭐 저희가 사실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이낙연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목소리를 이렇게 청취하고자 연결해 주신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격려와 위로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님 취임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긍정적 변화들이 오고 있어서요. 대한민국의 자치단체 장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전주시는 이미 방역에서 2월 초에 정부가 경계 단계에 있을 때 심각 단계로 한 단계 올려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주시 방역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우리 공직사회 전체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 과정 중에서 과로로 직원들이 순직하는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공직사회 전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방역의 핵심이 바로 판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때로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수도 있는데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현장 최고의 전문가, 의학 전문가의 판단을 들어서 과학적이고 의학적 판단을 가장 중심에 두고 방역한다는 게 전주시 방역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방역이 대부분 보건소를 중심으로 타 자치단체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엄청난 하중이 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중을 지금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고요. 방역의 핵심 업무가 바로 역학조사인데 전주시 보건소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면 보건증 발급 같은 일상적 업무를 바로 중단을 하고 평소 때 2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지금 역학조사반을 확대를 해서 대한민국 그 어떤 도시보다도 제가 역학조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 소독반은 보건소 직원들이 아닌 다른 부서의 직원들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60명이 20개 팀 60명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어느 때든지 가서 저희가 소독을 하고 그 공간을 바로 폐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건데 전주시 같은 경우도 자가격리 중에 4분의 1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업무보다도 자가격리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주는 전주시청에 자가격리만 담당하는 직원들이 무려 400여 명이 있습니다. 최근에 300명에서 400명까지 100명을 더 늘려서 이제 수개월 동안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상당한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현재 저희가 상시 인력으로 520명이 24시간 방역 체계를 철저하게 저희가 거두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역 이외에 현재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 대책반,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많은 위기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위기 대책반, 그리고 이제 코로나 우울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치유 대책반을 구워서 전주시는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아주 대단하시네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쭙고 그 다음에 시장님의 동업자이신 염태영 최고위원님이 대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저의 질문 두 개 중에 첫 번째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면 시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반발을 어떻게 수렴하고 수습하고 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표님 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민들께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 심리적 방역 체계가
무너지고 또 분노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된 방역 단계를 올리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한 4주 전쯤에 고위험 시설 전체를 저희가 사실 강제적으로 운영 중단을 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치유와 행정과 경찰이 협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바로 고위험 시설 2주간 영업 중단 이후에 다음 날 바로 100만 원씩 지원금을 드렸고 2주간 또 일자리를 잃는 알바생이라든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2주 동안 쉬는 동안에 전주시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82분이 일자리 공모를 해가지고 일자리로 또 저희가 그 흡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운영 손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뭐 그게 전부 다 보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큰 방법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전주시가 이번 코로나 이전부터 굉장히 좋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착한 임대운동, 해고 없는 도시. 어떻게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 이것도 궁금하고 동시에 정말로 해고가 없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님 저는 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뭐 경제 위기는 결국은 돈하고 관련된 문제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돈 많은 국가, 돈 많은 도시가 경제 위기를 잘 이겨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께서 서로 배려하고 헌신하는 이 사회적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도 역시 임대료 위기에 있습니다만 초기 단계는 이렇게 오래 갈 거라 생각을 못했고 전주시는 또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위기가 저에게 첫 번째 찾아왔고요. 이제 많은 분들에게 호소하고 시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사회 혼자의 힘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제가 보기엔 너무 과장된 것 같고요. 시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호소하고 찾아보고 부탁드리고 그게 이제 씨앗이 돼서 전주시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큰 기회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회범도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착한 임대료 재난지원금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급속하게 확신이 됐는데요. 해고 없는 도시는 4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해고를 안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러면서 사실은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단 한 곳도 지금 시작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도 법적 권한이 없는데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전주시는 시작을 했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법적 권한이 있으면 뭐 법적으로 잘못하면 벌금 내거나 그 처분을 당하면 이제 그걸로 다 끝나는 건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이 직원들을 이 어려운 이 시간을 함께 견뎌서 해고하지 않고 이겨내보자. 이것은 사회적 선언, 또 나 자신과의 선언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게 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많은 분들과 함께 시작을 했고요. 4월 달에 14개 업체가 시작을 했는데 엊그제까지 무려 980개 업체가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업체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지금 굉장한 어려움이 닥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전주시에서도 그냥 사회적 선언만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정책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과 함께 500억 정도의 예산을 준비해서 0.1% 이자, 그러니까 거의 이자가 없습니다. 0.1% 이자로 최대 2억 원까지 이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을 한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감사하게도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90%를 지원해 주는데 사업주분 10%를 시에서 전담해서 전액 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 고용유지가 끝나면 더 어려워질 때 이제 직원분들이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6개월 동안 교육훈련 기간 한 달에 50만 원씩을 들여서 교육훈련 기간으로 또 저희가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고 없는 도시 가는 것은 아직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통계에 전주시가
취업률 또는 실업률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더 선방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잡히고 있나요? 아직은 지금 그렇게 잡히진 않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어려운 것은 대부분 전주 같은 도시 얼마나 해고할 사업장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기업은 노조가 1차 방어선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로 일자리를 어려운 데가 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행업, 병원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주 같은 중소형 도시들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고 없는 도시를 통한 이런 시민들을 상생하는 사회적 연대는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보건소장님 좀 이따 여쭙고요. 제 아내가 좋아하는 가게가 풍남 제과인데요. 거기 잘 되길 바라고요. 특히 그 전정 그 열심히 해달라는 안부를 전해주시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아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그래요. 아까 그 질문. 강화된 방역 조치에 시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동참케 하는 그 요령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희 전주시에서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제일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방역이 1번이다. 그리고 소독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그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들을 시민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을 때 제 생각인데 전주 시민들은 별 많은 거부감 없이 많이 따라 주셨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네요. 염태영 최고님. 예, 우리 김신선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사실은 소장님은 의사 출신이십니다. 의사 출신으로 보건소장에 이제 그 보임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재 이렇게 전문직이 공무원으로 채용되기가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를테면 보건소장님은 의사 평소 급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을 갖고 이렇게 공직에 들어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특별한 소명감을 갖고 이렇게 특히 감염병 위기 시기에 보건소장으로 부임해서 정말 역학조사반을 대폭 늘려서 그 신속히 대응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있어서 언택트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발할 거다 하는 의혹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염병 3법에서 이번에 이제 반영이 된 그 기초자치단체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된 것, 이런 때라도 그 의료인 채용에 있어서 현실적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금 갖고 있는 공무원 급여 체계보다 전문직인 경우 좀 더 융통성을 둘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 반영되지 않으면 특별한 소명의식만을 갖고 이런 자리에 모시기가 어려운 이런 것에 현장 대응이 어려움을 다시 한번 제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전주시장님께서요 정말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방역에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해고 없는 도시, 임대료 인하 이런 것들이 전주시에서 제일 먼저 한 건데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전주형 긴급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그 지금 이제 정부가 하는 재난지원금의 형태를 제일 먼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 데가 전주입니다. 그래서 전주 시민 중에 정말 어려워진 5만 명에게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을 드린 사례가 확대돼서 방역과 중앙정부까지 이런 여파를 미쳤는데 이런 좋은 사례를 계속 만들어 주시고 또 지방 정부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사례가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한다든지 확대 시행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애쓰셨고 앞으로 좋은 사례 계속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년 원내대표님은 김태년 원내대표님은 질문사항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전주시의 화상행을 끝나고요. 계속해서 모두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우리 추미애 장관 관련된 그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한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순 의혹 수준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혹은 이제 나올 만큼 많이 나왔는데 정확한 사실이 뭐냐, 이게 관계기관의 조사든 아니면 관련자들의 상호 확인이든 이 확인된 사실이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그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과 언론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혼란을 키우는 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찰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의 혼란을 또 사태의 진상을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었습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안입니다. 오늘 행안위 법안 1소위에서 심의에 들어갑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 한번 된 적이 없다가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 재상정된 것입니다. 국가적 과제인 한국판 뉴딜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지방의 역동성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에는 한국판 뉴딜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조례를 제출하고 또 주민의 자치기구가 주요한 정책 사업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광역권 협력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EU처럼 특별지자체의 의회가 생기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통합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면 이를테면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이런 국가균형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구상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입법 과정에서 작은 이견들로 법 통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반드시 또 이번에는 첫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노웅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9일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인해서 성실한 50대 가장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보다 3일 전에는 대낮에 인도에 있던 6살 어린이도 음주운전 차량이 덮여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엊그제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광란에 7중 추돌 사고까지 냈습니다. 정상 주행을 해도 가만히 정차해 있어도 심지어는 인도에 있는데도 사고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 모두가 묻지마 살인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가 증가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4%입니다. 보다 강력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경력자의 자동차에 음주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의무로 부착하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5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이고 이로 인해서 지난해까지 230만 건 이상의 음주운전 시도를 막았다고 합니다. 도로 위에 살인자를 막기 위한 시동 잠금 장치 제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엔 신동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정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주장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일일 검사 증감은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집계되어 있습니다. 분모인 일일 검사 수가 공개되고 있는 만큼 분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윤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확진자 수와 검사 수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 검사 건수는 1만 3,500건으로 그 전날인 9월 14일 7,700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확진자 수는 106명으로 전날인 14일보다 오히려 109명보다 더 적었습니다. 검사 수를 늘려 확진자 수를 조절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방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우파와 같은 주장을 접고 극우 세력의 개천절 집회나 막아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검찰이 14일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내용의 진실은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차제의 시민사회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도 국고 보조금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검찰 기소로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역사와 대의가 훼손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양자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 있었던 중소기업 중앙회 간담회에서 몇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 52시간제입니다. 주 52시간제의 입법 보완이 시급합니다. 실제 두 인쇄 업체가 각자의 업무 시간이 끝나면 인쇄공들을 맞바꾸어 인쇄소를 돌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감 시한을 맞추고 인쇄공들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업무에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힘을 싣지 못하고 노동자는 더 일하고 싶은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IT 산업 또한 현 제도로 대응 자체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일감이 몰릴 때를 미리 정해 놓으라는 것인데 불확실성이 많은 산업 특성상 불가능합니다. 더 일해서 더 벌고 싶은 노동자는 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워라벨만큼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임금 선호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경사노위 노사가 합의한 탄력근로 정산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려야 합니다. 노사가 6개월의 업무시간 총량 내에서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워줍시다. 노사 모두 동의한다면 월, 연 단위의 추가 연장근로 허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6개월, 1년 단위의 주 52시간 총량제 도입을 준비할 때입니다. 대신 일자리 소멸에 따른 일자리 이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직무전환 교육과 고용보험을 통해 산업 패러다임 급변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꼭 대비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역량을 키울 시간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벌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만 해도 주 52시간 테두리 안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현장의 타격도 제각각입니다. 일감이 폭주하는 업종도 있고 존폐를 걱정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고용난과 구인난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중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밀렸던 일감의 폭증으로 이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삽니다. 노동이 없으면 기업도 없습니다. 제도가 노사 모두를 옥죄고 있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노동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취업 준비생들이 더 무겁게 느끼고 있을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채용 확대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채용 확대 고민에 앞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문제 하나를 청년들이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은행권 채용 비리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부정입사자 은행권의 정유라를 정리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리고, 탐사 언론 셜록은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 이후의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단체는 자신의 종손녀를 할아버지 찬스로 부당하게 합격시킨 모 금융지주 회장의 3년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성별과 재력, 권력의 차이에 따라 미리 합격자를 정한 은행권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어른들의 말만 믿고 죽을 힘을 다해 취업을 준비했던 죄 없는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범죄가 드러났지만 결과는 아직 공정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지주 전 회장의 조카 손자, 전 사회이사의 아들 등 채용 비리로 은행에 들어온 이들은 오늘도 태연하게 은행에 출근했습니다. 2018년 6월에 만들어진 부정 채용 청탁 합격자의 합격 취소에 관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규준은 따르는 은행이 없어 무용지물입니다. 채용 비리를 저지른 최고 경영자들과 부정 채용 청탁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재력, 권력 덕에 은행에 들어온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을 취소하고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힘든 코로나19를 우리 청년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나서 공정사회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돈을 벌 목적으로 제가 만든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할 요령이었다. 성범죄를 브랜드화하겠다는 이 끔찍한 말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조주빈의 법정 증언 내용 중 일부입니다. 텔레그램 엠번방이 우리 사회에 준 거대한 충격을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성범죄가 자라날 수 없는 토양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과제이자 우리 정치의 과제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강화된 양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할 시 기본적으로 징역 5년에서 9년형을 선고받도록 하였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범인 경우는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련된 양형 기준안이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쳐 12월 최종 의결될 때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는 개인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라고 불렸던 부끄러운 과거를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결국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는 길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강화된 양형 기준안을 통해 성범죄로 고통받은 피해자들께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차 추경안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안 처리를 여야가 22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4차 추경안에는 미취업 청년 20만 명에 5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년들 모두가 사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코로나19라는 이 엄중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쟁으로만 얼룩지고 있는 국회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되고자 한다면 국민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쟁은 그만두고 추경 통과를 비롯해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만 명 속에 지원 대상인 20만 명 속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나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이 여전히 청년들을 사각지대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성찰하고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정책 대상의 풀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보다 다양하게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차 추경안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정말 긴급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심성 지원이거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